네, 일상생활 기능훈련 분류 2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원대학교 장종식입니다. 네, 2분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요번에 또 2분류 보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요란 얘기는 이분은 주 1회 이상 대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로 가서 그 얘기는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나 신체 수준은 이분은 되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고, 요번에 인지 질문으로 와서 종이를 잡아보세요 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로 올게요. 네 번째 질문으로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모르죠. 그러면 2분류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서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맞다라고 한 거죠. 아니요. 그 얘기는 주 1회 이상 대변 실수를 하고 계시고, 종이를 잡아보세요. 예 하면은 최소한의 인지기능 수준은 있으시고,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했다는 거는 인지기능이 가운데쯤에 위치했구나,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신체 기능은 아주 안 좋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체 기능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인지 기능은 중간입니다. 일상생활 기능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신체 하, 인지 중, 일상생활 하, 이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그에 맞는 활동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지 기능 중만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데, 요것만 아까 1분류와 바뀌었습니다. 1분류와 바뀐 게, 1분류하고 신체 기능이나 일상생활 기능은 똑같은데 인지 기능만 바뀌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냐? 장소 진압력, 기억 등록, 장기 기억력, 언어 이해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진압력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인지 기능이 한 칸 올라왔죠? 그럼 시간이 안 되고, 이건 상이고, 장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사람에 대한 진압력은 갖고 있다라고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분의 이 수급자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수급자분한테 어떤 영역을 제공해 줄 것이냐, 이 영역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각 활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 활동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활동들을 했더니 정말 이제 활동이 좀 떨어졌다, 너무 오래 해서 힘들어한다, 그럴 때는 다시 항목을 보시고 그 활동들을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조금씩 변형하셔도 되고, 새롭게 활동을 만드셔도 됩니다. 아까 지금 이제 전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건 뭐냐면 1분류였었는데, 1분류하고 차이점은 인지 기능의 차이입니다. 인지 기능이 한 칸이 올라왔고, 하지만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준도 낮고 신체 수준도 낮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기능이 아래라고 했죠. 근데 마사지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치매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이번에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수급자분들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물어봤을 때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는 게 내가 화가 날까요? 아니면 수급자분이 나만 보면 그냥 때리고 이러는 게 화가 날까요?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때리는 건 화가 나지만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는 건 화가 안 나거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두 개 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때리는 건 문제행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는 건 인지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문제행동 패턴을 보일 때 현재는 어떤 걸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적용하면 좋은 게 여기 마사지 활동입니다. 물론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신체 기능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 관절 범위나 근육 뭐 이런 거에 자극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런 명시도 있지만 사실 마사지는 더 좋은 거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자극해 주는지. 뭐냐면 우리가 오감이라고 해야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기서요, 이런 감각들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수급자 어르신한테 제공해 주는 게 수급자 어르신들의 문제 행동이나 자극을 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촉각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마사지 볼 갖고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마사지 볼로 어떻게 하지? 한 번 하면 지겨운데? 그럴 때는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부드러운 자극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적인 강좌를 많이 갔을 때 많이 조언을 드린 게 뭐냐면 둥글둥글한 돈을 많이 만지게 해주세요. 뭐 둥글둥글한 돌 주워다가 줄 수도 있죠. 바둑알도 만질 수도 있겠죠. 또는 그냥 부드러운 러그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그거를 수급자분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많이 합니다. 되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를 때리는 것과 나를 못 알아보는 것과 뭐가 화가 나냐? 때리는 게 화나거든요. 그게 문제행동이라고 합니다. 문제행동. 그 문제행동일 때는 이 촉각 자극이 되게 좋습니다. 신체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촉각 자극이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사지 공으로 자극을 주셔도 되고 그냥 돌 같은 거 주워서 자극을 주셔도 되고 또는 러그 같은 거 만지셔도 되고 그런 자극들을 이런 촉각적인 자극을 주셔도 되고 미러볼 같은 걸로 시각적인 자극을 주셔도 되고 누워만 있지만 이런 자극만으로 이분의 신체 기능, 이분의 문제행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촉각볼에서 이분이 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겠죠. 촉각이 통증이 없는 그 통증이라는 게요. 누구는 엄살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통증을 느끼는 범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있어도 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통증의 그 갖고 있는 역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내가 해봤더니 괜찮아. 그런 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되게 많이 하는 게 회상활동입니다. 이제 회상활동을 인지기능 예시로서 저는 회상을 얘기할 건데 회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걸 좀 어렵게 보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뭐죠?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가. 네, 물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죽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되게 많은 회상활동을 하면서 되게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지켜야 되는 팁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잘못하는 게요. 이 죽부인이라는 걸 아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 어르신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회상활동에서의 주입니다. 근데 일부 기관에서 제가 회상활동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이거 죽부인이잖아요. 이거 여름에 껴안고 자는 거 모르셨어요? 이거 이거 소 얼음 팥빙수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잘못된 회상활동의 예시입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이 회상활동은 어떻게 보면 기억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억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활동은 아닙니다. 회상활동의 가장 주는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것도 어르신한테 적용하지 말고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옛날 친구 만나면 즐겁지 않으시나요? 저도 즐겁거든요. 왜 즐거울까요? 옛날 친구 만나면 만약에 초등학교 친구 만나고 중학교 친구 만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지금 내 나이의 삶이 아니라 꼭 내가 초등학생 된 것 같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때 추억을 얘기하면서 내가 초등학생 같고 그때 감정이 살아나고 그때 즐거웠던 게 떠오르고 이런 겁니다. 중학교 모임을 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중학교 친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중학생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이 중학교 같고 감정이 즐거워지면요. 기억력도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과 감정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기억력을 되게 좋게 해주는 자극도 있고 감정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엔돌핀이 돌고 이 수급자분들한테 되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상활동을 할 때 항상 답을 자꾸 주려고 하시는데 그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의 예시는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이 나오는 게 폐쇄형 질문입니다. 자, 저 죽부인으로 제가 지금 다른 그림보다 죽부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는 너무 명확해서 죽부인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이거 죽부인이죠? 네. 더 이상 할 말 없죠. 이렇게 폐쇄형으로 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죽부인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자꾸 열린 질문으로 가야 되는 게 답이 예와 아니요로 나오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으셨죠? 아, 질문은 열린형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예, 아니요로 답변이 나오는 걸 피해야 되는구나. 이게 회상활동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좀 오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막 정말 동작을 크게 하고 이런 건 정말 필요하겠죠. 이게 회상활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일본 사람한테 교육을 들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회상활동 그 사람이 일본에서 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저희 앞에서 예시를 하는데 무대에서 막 누워서 예시를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났다면 저도 무대에서 막 정말 크게 오버하면서 아마 이 회상활동의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정말 옛날 얘기를 끌어내는 그거는 기술이거든요. 어르신 옛날에 어디서 사셨나요? 동네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 그곳에는 그럼 누구랑 놀았죠? 그 고향에는 무엇이 있었죠? 아, 거기서는 어떤 놀이를 했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게 회상활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곳이 1대1이 아니라 1대 여럿, 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진행자가 하나인데 뭐 5명일 수도 있고 진행자가 한 3인데 10명일 수도 있죠. 그 진행자의 역할은 뭐냐면 수급자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꺼내줄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할아버지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냥 바보가 된 거죠. 뭐냐면 옛날 사진을 띄워놓고 이거 뭐죠? 저 몰라요. 아, 그렇군요. 와, 진짜 신기해요.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 할아버지 분들이 여태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성을 보인 게 처음이었대요. 그럼 제가 되게 잘나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 것처럼 저는 바보가 되고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끌어내고 그분들이 옛날 얘기를 하다가 즐겁고 그게 회상활동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자료 화면에 나온 이런 글자를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마다 살아오신 패턴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은 서울일 수도 있고 뭐 충청도일 수도 있고 경상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런 죽부인 또는 저런 뭐 팥빙수 이런 게 다 모든 분한테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농사를 졌을 거야.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물에서 놀았을 거야.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유복해서 농사 안 졌을 수도 있고 그분이 어렸을 때 사는 게 도시일 수도 있고 다 살아온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옛날 사진을 보여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팁을 드리면 저는 요새 되게 추천하는 게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되게 추천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핸드폰이나 태블릿 PC가 최신 IT 기기고 어르신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핸드폰도 익숙하지 않고 태블릿 PC도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 문헌이나 이렇게 찾아보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한테 태블릿 PC를 보여드려도 익숙하지 않은 건 맞지만 태블릿 PC로 보는 걸 더 편안해 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런 걸 추천드리냐면 태블릿 PC는 생각을 해보세요. 발광이 되죠. 밖에서 안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하게 어르신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 같은 거, 사진 같은 거는 빛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로 보는 게 더 편하답니다. 자, 그럼 태블릿 PC가 편하대요. 그럼 왜 제가 태블릿 PC를 추천하냐? 이 수급자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은 그 어르신이 살아온 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제일 편한 게 태블릿 PC라는 겁니다. 제가 뭐 특정 포털을 이제 뭐 강의다 보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포털이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어르신의 좋아했던 거 얘기해보면 되거든요. 어르신하고. 어르신 옛날에 어땠나요? 어디서 사셨나요?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그런 걸 막 얘기하다가 그 놀이, 그 어르신이 사신 곳 그런 거에 대한 사진을 찾으셔서 태블릿 PC 같은 거나 핸드폰으로 찾으셔서 보여주고 그 사진을 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서가 노래로도 했었고요. 태블릿 PC로 노래 찾아서 노래 갖고 회상활동도 했었고, 또 이분이 과거에 어느 도시에 살았다. 그분이 뭐 어느 도시에 살았다면 그 도시의 옛날 사진도 인터넷에 떠 있거든요. 그 옛날 사진,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도 구해서 그 사진을 놓고 어르신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회상활동의 가장 큐는 그거예요. 이분의 관심 있는 주제에서 옛날 얘기를 자기 스스로 많이 할 수 있게. 그게 회상활동의 큐입니다. 제가 회상활동을 되게 길게 얘기했죠.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회상활동이 모든 어르신한테 적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반응성을 끌어내기도 제일 좋습니다. 최고는 물론 직접적인 사물을 놓고 하는 겁니다. 사물. 이 죽부인도 직접 사물을 놓고 하면 되게 좋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뭘 좋아할지도 모르고 모든 사물을 구비해서 다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팁이 태블릿 PC나 아니면 핸드폰 속으로 사진을 찾으셔서 그 사진을 어르신하고 놓고 그 어르신하고 추억 얘기를 깊이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회상활동은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 정답이 필요도 없고 그 어르신한테 정답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냥 내가 조금만 바보가 되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얘기를 열리년 개방형으로 질문을 많이 해서 그분의 답을 많이 끌어내시는 게 회상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수준이 안 좋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체위 변경에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체위 변경을 항상 강의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요양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하고 누가 많이 욕창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늘 드리거든요.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르면은 피부가 좀 얇아서 뭔가 욕창이 생길 것 같고 뚱뚱하면 많이 눌려서 욕창이 생길 것 같고 물론 현장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른 사람이 욕창이 많이 생긴다는 걸. 이게 요양보호사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한 90% 이상은 다 아세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학생들은 90%가 뚱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눌리니까 많이. 근데 왜 욕창이 생기냐면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욕창을 되게 많은 책들에서 좀 다르게 재현합니다. 뭐냐면 어떤 책은 2시간에 한 번 체위 변경해라. 어떤 책은 30분에 한 번 해라.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그 사람의 체질 아니면은 뭐 현재 갖고 있는 지방 이런 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체위 변경은 2시간에 한 번 정도 해주라고 보통 체위 변경은 2시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낙상 호발되어 있는 부위 볼까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엉덩이, 꼬리뼈. 꼬리뼈라고 해야 되나요? 꼬리뼈 이렇게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힘드실 텐데 한번 만져보시면 꼬리뼈 쪽에 살이 없죠? 그리고 이쪽 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꿈치 그리고 머리 뒤쪽 등 이 욕창이 한번 생기면은 낫기가 힘들죠. 욕창이 왜 생기냐면 피부랑 이 피부와 뼈 사이 공간이 좁은 거예요. 피부와 뼈 사이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지방이 두꺼우면 이 혈관을 누르지 못해요. 근데 지방이 얇으면 이걸 눌러버려요.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혈관이 자꾸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가 괴사돼 버리는 거죠. 괴사. 그게 욕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 많이 걸리고 살이 없는 부위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욕창 방지 패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부위를 중심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죠. 욕창은 반드시 살이 없고 피부가 얇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회복 이제 일상생활 기능회복 훈련 이 매뉴얼북에서 제시하는 거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변경을 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 20번 이상, 주 4회 이상
그리고 해주는 시간이 90분 이상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그분한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상생활 기능 훈련 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류 정도까지도 기능 수준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유지시킬 수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조금 더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